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3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영화를 소개하기 앞서 오랜만에 저희 영화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희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계속 찾아듣는 열혈 팬이시라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춘몽과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춘몽은 전에 제가 한번 보고 그들각 잡은 영화 때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스미스 군의 해석을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스트에 올려두도록 하고, 네.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라고 하는 영화는 기타노 타케시 영화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기타노 타케시 영화를 저희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막막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 중 하나를 올해 안에는 꼭 다루도록 할 테니 계속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제가 선택을 했고요. 네. 선택을 한 이유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워낙 요즘 가장 핫한 감독이기도 하고 러너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던 비운의 명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거에 후속작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영화가 좋든 나쁘든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를 소개하기 앞서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SF계에 새로운 명작이 나왔다, 올해의 영화다, 이런 식의 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호평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재미있는 댓글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껍데기는 가라! 아, 그래?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정도 쓸 수 있었고, 네. 하여튼 대부분 많이 재밌게 보신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2점, 1점 주면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소재를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나? 뭐 이런 댓글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작품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연출에는 데니 빌레브, 각본에는 필립 K. D, 이분은 원작 작가죠. 그리고 헵톤 패커, 마이클 그린이 각본에 관여했습니다. 네. 촬영에는 로저 디킨스, 음악에는 벤자민 월피쉬, 그리고 한스 짐머, 특수효과에는 게르드 네프저, 의상에는 르니 에이프릴, 편집에는 조 월커입니다. 제작사는 알콘 엔터테인먼트와 썬더버드 필름, 스콧 프리 프로덕츠, 콜럼비아 픽처스에서 제작을 하였고 수입 및 배급에는 소니 픽처스와 워너브라더스에서 수입과 배급을 맡았습니다. 네. 이번 블레이드 러너 2049는 로튼 토마토에서 80%의 신선도를 받았고 관객들은 82% 정도 선호를 하였고 메타크리틱에서는 81점의 메타스코어를 기록했고 10점 만점에 8.4점 정도의 유저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트리비아로 넘어가서 사실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작품은 개봉 당시에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흥행도 하지 못했었죠. 네. 그러다가 90년도쯤에 재조명을 받게 됐는데 네. 이때부터 속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지만 여력이 없어가지고 제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30년이 넘어 2012년 속편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에게 연출 제안을 하였는데 오리지널 작품을 본인이 훼손할 수도 있으며 팬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드니 빌레브 감독한테 제공을 했나봐요. 그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연출을 맡게 되었고 감독판이나 완전판 이런 건 전혀 없이 극장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워낙 전편이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1편에서는 반젤리스가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니 빌레브와 함께 프리즈너스, 시카리오, 컨택트 등을 맡았던 요한 요한슨이 음악 감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결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자로 한스 짐머와 벤자민 월피쉬가 맡게 되었고 요한 요한슨은 제작자 정도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은 극 중에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프랑크 시나트라의 홀로그램이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 영상이 아니라 배우들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 7월에 영국과 헝가리에서 촬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에는 10월 6일에 개봉을 했고 한국에선 10월 12일에 개봉을 했죠. 그리고 이 작품은 총 3편의 프리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블레이드 러너 블랙아웃 2022라고 하는 작품은 네. 카우보이 비밥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감독 와타나베 신이치 감독이 맡은 작품입니다. 단편 영상은 EMP가 터진 것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꾸며졌죠. 그래서 총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3억 5천만 달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프닝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젊은 층에게 어필을 못했고 네. 여성 관객들한테 외면을 많이 당했다고. 네. 그것이라고 하는 스티븐 킹의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작품은 5일 동안 1억 5천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블레이드 러너는 5일 동안 4천밖에 벌지 못했다고. 거의 한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적자를 볼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트리비아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의 드니 빌레브, 전작으로는 그을린 사람, 프리즈너스, 에너미, 시카리오, 컨택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108화 컨택트 편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을린 사람도 했고. 아, 그렇죠. 그을린 사랑이 2010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작품이 나오면서 명성을 꽤 알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상 메이저 영화제나 감독상, 작품상에 전혀 수상한 바는 없기 때문에 드니 빌레브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조건 상을 타야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꽤나 이름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영화제에선 후보에만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그게 이 감독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에는 글린 사람과 컨택트 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본에는 필립 K. 딕 원작자부터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넥스트, 더 맨 인 더 하이 캐슬 등의 원작을 만든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이름을 딴 K. 딕이라고 하는 기념상이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개인사를 이야기하자면 어렸을 적에 쌍둥이 누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구토공포증,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이 생기게 돼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립학교에 새로 가게 되어서 클래식 음악, 오페라 등에 관심을 갖고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학교를 들어갔지만 또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순탄치 않은 삶을 살면서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특징이 디스토피아적이고 세기말적인 작품이 많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작가를 표현하는 이야기 중에 무서운 게 그게 있더라고요. 끝나고 보니 아 씨발 꿈이 아니라 아 씨발 남의 꿈,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맞아. 네, SF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시도 아닌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번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있죠. 다음 각본에 참여한 헵톤 펜커입니다. 이분은 과거의 블레이드 러너 각본과 기획자이기도 하죠. 블레이드 러너 관여한 이후에 많은 작품을 맡진 않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번 작품에 또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작가는 마이클 그린. 이분은 섹스 앤 더 시티, 스몰빌, 그린 랜턴, 로건, 에일리언 커버넌트, 오리엔트 특급 살인 등에 관여를 했네요. 네. 과거부터 계속 활동하던 작가였고 이번 연도에 유난히 작품이 많기도 하네요. 네. 로건이나 에일리언 커버넌트나 오리엔트 특급 살인도 새로 나올 텐데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의 가장 큰 흑역사는 그린 랜턴의 원안과 각본을 맡았다는 거,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지를 닦으신 분이구만. 네, 이분이 반지를 닦는 원고를 만드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촬영 감독인 로저 디킨스. 전작으로는 바톤 핑크, 쇼생크 탈출, 허드서커 대리인, 파고, 위대한 레보스키, 뷰티풀 마인드,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다우트, 레볼루셔너리 로드, 더 리더, 시리어스맨, 007 스카이폴, 프리즈너스, 시카리오, 헤이 시저 등의 촬영 감독으로 임했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소개시켜드려서. 그쵸, 너무 많이 했죠. 네. 저희가 다른 작품으로는 쇼생크 탈출,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다우트, 헤일 시저, 총 5번째 언급하는 감독님입니다. 촬영 네. 감독님. 근데 굉장히 사실 웃긴 게 아카데미 수상식에 13번 노미네이트 됐는데 한 번도 수상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디카프리오 울고 가라 할 정도로. 네. 이제 나중에 공로상 하나 주겠지. 네. 근데 이번 작품은 좀 받을만 하지 않나? 촬영상 정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번 연도에 그렇게 촬영으로 인상 깊은 작품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에 저희가 다룬 작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감독에는 벤자민 월피시, 한스 짐머입니다. 일단 벤자민 월피시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라이트아웃, 히든 피겨스, 더 큐어, 에나벨, 그것 등의 작품에 관여를 했습니다. 작품을 보면 주로 어두운 분위기에 공포영화 작품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네. 이번 작품도 사실 세기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그것을 통해서 한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도 벤자민 월피시를 꽂아준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한스 짐머. 전작을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작품이. 네. 수상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라이언 킹을 통해서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죠. 근황으로는 10월 7일 내 하늘에 갖고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무슨 공연? 음악 OST 본인이 만드신 걸 주제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영화 음악뿐만 아니라 게임 중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게 모바일판으로 펜타스톰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음악 감독을 맡으셨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작에서 트레이드 마크로 불리는 그 음악 있잖아요. 블레이드 러너 엔딩 테마. 거기서 나오는 음악 효과를 여기에서도 살짝 입히면서 한스 짐머만의 감동적인 코드들 있잖아. 그것들을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선택한 건지는 조금 미지수로 꼽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덕션 디자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데니스 가스너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전작으로 밀러스 크로싱, 벅시, 바톤 핑크, 허드서커 대리인, 워터월드, 트루먼쇼, 오 형제 어딨는가,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로드 투 퍼디션, 빅피쉬, 007 스카이폴 등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분은 벅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오스카 미술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시고 오레곤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48년생이고 79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드니 빌레브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협업을 하기 좋은 조건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캐나다는 좁으니까. 그쵸. 배우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역할의 라이언 고슬링, 전작으로는 리멤버 타이탄, 노트북,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블루 발렌타인, 드라이브, 빅 쇼트, 라라랜드 등을 했습니다. 네. 이미 여러 번 언급했네요. 이 친구도. 라라랜드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개인사를 얘기하자면 아역 배우로 출발을 했었고 미키하우스 클럽 출신입니다. 네. 참고로 이 미키하우스 클럽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네. 어렸을 적에는 ADHD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난독증이었고 왕따까지 학교에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홈스쿨링을 받았다는 이력이 있고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캐나다를 어렸을 때부터 떠나서 빨리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필모를 살펴보면 초기 작품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청년의 역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네. 굉장히 선 굵은 역할을 맡기 시작했죠. 전갈람. 그쵸.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어땠는지 뭐 하던 연기 그대로 하지 않았나? 라이언 고슬링이 물론 배역이 이거저거 맞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된 측면은 말수가 별로 없는 역할이지. 그리고 그쵸. 표정 컨트롤을 하는 역할이고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내면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역할이잖아. 뭐 그런 과묵한 역할이지 뭐 이번에도 잘 수행하지 않았나?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하는 배우를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 통하는 배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착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 배우는 아무리 뭐 방황을 해도 결국 착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선택할 행동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만한 행동들이기도 했어요. 마누라가 치매에 걸려도 호수에서 노나 젓고 있는 거지.
그쵸. 라이언 고슬링이니까. 그리고 뭐 히스레저 관련된 영화를 개봉한다고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좀 만약에 히스레저가 살아있어서 이 역할을 맡았다면 각본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면 영화 이렇게 흘러가겠지 뭐 그런 거에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릭 데커드 역할을 맡은 해리슨 포드. 네. 전작으로는 스타워즈 시리즈, 지옥의 묵시록, 블레이드 러너,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도망자, 에어포스 원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뭐 해리슨 포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스타워즈의 한솔로라든지 인디아나 존스 그 역할이 가장 유명하고 따져보니까 할리우드 흥행 랭킹 2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참고로 1위는 사무엘 잭슨이고 3위는 톰 행크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사실 나무주연상 한 번 타지 못한 배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바디 크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와 3위, 그러니까 사무엘 잭슨과 톰 행크스 그 사이에 끼어서 엄청난 흥행을 거둔 배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칠딱 들고도 울고 먹는 거죠. 네. 개인사를 이야기하자면 데뷔 초에는 엑스트라 수준의 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목수일도 같이 했었고 그러던 중에 코폴라 감독의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컨버세이션 재밌죠. 거기서 비서 역할로 나와. 그러니까 네. 주인공을 감시하는 정치인의 비서 역할로 나와. 네. 그곳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조지 루커스 감독의 눈에 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기존의 배우들을 채용하기보다는 신인 배우들 위주로 이제 영화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해리슨 포드가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한 솔로 역할을 맡게 됐고 모두들 알다시피 굉장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네. 배우 초반에는 돈을 굉장히 못 벌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굉장히 배우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재혼을 했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데 아내를 걷어들였다가 다시 이혼을 하고 22살의 어린 아내를 새로 맞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조이 역할의 아나 디 아르마스 배우입니다. 롤리타 클럽의 사랑 노래, 섹스 파티 그리고 거짓말, 노크 노크, 익스포즈, 핸즈 오브 스톤, 워독 등에 나왔습니다. 쿠바 출신의 배우예요. 네. 쿠바 국립극장학교를 나왔고 18살에 스페인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TV 시리즈로 활약을 했고 2014년도에 이르러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네. 연기력을 보기에는 극중에 주어지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죠. 네. 다음으로는 니안더 월레스 역할의 자르드 레토입니다. 파이트 클럽, 아메리칸 사이코, 레퀴엠, 패닝룸, 로드 오브 워, 아티팩트,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수어사이드 스쿼드 등에 나왔습니다. 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통해서 영미 골든글러브와 각종 비평가협회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바로 다음 작품인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서 자살함. 그쵸. 골든 라즈벨이 최악의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굴욕을 맞이했습니다. 30 Seconds to Mars라고 하는 밴드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많지 40대 중반이니까. 네, 71년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동안이라서 뭐 아직도 연기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넓은 걸로. 이번 작품에서는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눈이 그게 콘택트 렌즈를 씌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콘택트 렌즈가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를 굉장히 보면서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고. 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쳐드리고 2편에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